트럼프가 이제 중국 갔을 때는 집안이니까 좋은 얘기 많은데 여기서 또 약간 좀 자기네들 이제 또 무역과 관련돼서는 또 할 얘기하는 뭐 당연한 모습이겠죠. 이거는 뭐. 안 당연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깽판 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있으면 네. 미국의 국력이 쇠락했구나. 아하. 더 쇠락하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되게 어떨 때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냐 하면 약할 때 산업이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 때 그때 보호주의를 들고 사람도 나와요. 그렇죠. 뭐.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이 세계 최악의 보호무역주의 국가였을 때 그때 프리드리히 리스트 같은 독일학자가 어마어마한 국빈급 환영을 받아요. 미국에 가서. 근데 그 뒤에 미국이 1차 대전 거치면 세계 최강국으로 떠오르고 나서부터는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의 투사가 돼요.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서 지금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턴하는 거거든. 이 말은 미국의 산업이 한물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보호무역주의에 빠져서 무역 균형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교육량이 감축되고요. 세계적 규모의 경제 공황이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정확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이 세계 질서를 이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질서로 만들어서 가장 이익을 본 나라. 그렇지. 전후 유럽 경제도 부흥시키고 그 패전국의 책임도 안 묻고 경제를 그렇죠. 다 도와줘서 100년 동안 아이를 그렇게 키워갖고 살았죠. 그렇게 해서 세계 시장 파이를 키워갖고 그 안에서 미국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왔을 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공황처럼 보호무역주의로 갔다 하면 세계 경제는 완전히 다 망했지. 그런데 그때도 보호무역주의 안 하고 오히려 개방 질서를 유지 확대하는 전략을 써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다시 호황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장사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보호주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생적 보호주의라는 건데요. 그게 어떤 손익계산에 입각해서 보호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이익 때문에 보호주의가 생긴 거를 내생적 보호주의라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이펙도 그렇고 아세안도 그렇고 지금 셀프 왕따가 되고 있잖아요. 혼자 지금 막 니네 뭐 각오해 뭐 우린 다 각각 전부 다 무역 균형을 요구할까 이러니까 이제 트럼프 혼자 놀게 내버려두고 사람들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게 거죠. 그러려니 근데 하는 이게 거죠. 거꾸로 보면 네네.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자주의를 내세우고 그렇지. 개방무역 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맥락에서 좀 아이러니컬한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공산당 국가가 이 자유무역주의에 큰 손이 돼가지고 지금 작은 나라들을 쫙 끌고 우리 다 개방 경제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한때니까 뭐. 그렇지. 몇 년 가나 뭐. 미국의 기본 전략은 안 그러니까요. 바뀌어요. 예. 뒷얘기인데 푸틴이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 어제 아니 그 메르켈 총리 만나는데 4시간 혼자 기다리는 거 이거는 어디 가서 그 리포터도 이렇게는 요즘은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메르켈 총리가 완전 그리고 습관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한 1시간 45분 기다렸는데 요번엔 어쨌든 간에 시진핑이 늦었다고. 먹었어. 예. 엄청 먹었어. 근데 늦는 시간은 이 사람 못 당하겠네. 어떻게 4시간씩 늦고 앉았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단하네. 푸틴하고 회담하러 가서 4시간 기다렸다면 국내 여론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는 다 푸틴을 욕하지 메르켈 총리 욕하는 여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약소국 콤플렉스가 없거든. 자기 나라 국가 원수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수모를 견디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총리가 연방 총리가 가서 그러고 있어도 콤플렉스가 없으니까 뭐 푸틴이 나쁜 놈이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가서 대통령이 4시간 동안 쭈그리고 있다면 막 차고 나와버리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구역 외교 뭐 이런 거요. 그렇지 구력 그 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얼마 기다렸죠? 이번에 40몇 분인가? 그러니까 최소로 기다린 거예요. 34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당시는 푸틴이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였는데 50분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니까 이거는. 근데 자기들 설명은 그거야. 푸틴이 워낙 일정이 많아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일정이 자꾸 늦어져서 그래. 매일 바빠 어떻게
그 와중에 뭐 우통 먹고 납치도 하고 뭐 다 하던데 뭘 말도 안 되는 얘기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나는 그 시진핑 주석이 제일 늦게 온 게 좀 통쾌하더라고. 뭐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시진핑.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그렇지. 같아. 내가 보니까 쓱 기다리고 있다가 야, 다 야야 왔냐? 지금 누가 왔냐? 다 왔냐? 야 이번에는 내가 푸틴보다 먼저 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온 거야. 얼굴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는 예. 아니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들끼리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도 이제 보통 사람들이구나 해서 그 트럼프가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제 두테르테가 필리핀 그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다고. 이미지 관리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 그럼 국가 정상들도 노래방은 필요하죠. 근데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도 회담 아직은 안 한 것 같은데 곧 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먹 날아올라 좀 걱정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저기 저 특전사 출신이신데 뭐. 상담 맡기로. 예. 한 줄로 평점. 예. 어저께 남산에 그 저녁에 산책 갔더니 케이블카에 막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오는구나. 예.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물어봤더니 한동안 좀 뜸했는데 요 며칠 전부터 확 늘었대요. 역시 그 공산주의 사회는 다른 것 같아. 확 오네. 그 공산주의 아니에요. 야. 국가 자본주의 일당 독재. 그런 그런 오고 나라인데. 싶었나?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정상회담을 했지만 한중 정상회담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이다. 저는 뭐 잘 된 측면도 있지만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이번에도 노래네요. 중국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아니 박 교수님은 미국 앞에서는 작아지시던데. 그거 우리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 중국 앞에 작아지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작아지지 않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논두렁식의 보도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언론 프레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수사팀장인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 측은 고가 시계 수수권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를 이인규 중수부장은 국정원 직원한테 들었고 보도가 나오니까 논두렁 시계를 KBS, SBS에게 국정원 직원이 흘렸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KBS와 SBS 기자들이 이 취재원이 누구인가를 조사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 이런 검찰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에서 뭐 논두렁 시계를 얘기한 건 아니고 네네. 당시 국정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고가의 시계를 네. 받아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버리라고 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건 처리에 관해서 국정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준 거잖아요. 불구속으로 하라. 국정원장이 만난 건 아니죠. 대통령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원칙이죠. 뭐.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면 법무장관에게 지시해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이것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처리했어야죠. 정치적인 어떤 명령을 네, 내려서. 그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 원세훈 원장이 자기 직원을 통해서 중수부장한테 의견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자세히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시계건 논두렁에 버렸다 이게요. 이 진술 자체가 없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변호사로서 조사과정 전체에 입회했잖아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고 시계는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어요.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4월 그때가 20일인가 제가 네네네. 갔을 때인데 재임 중에 회갑을 받으셨는데 그때 박연사 씨가 네. 노무현 대통령의 형제 노건평 씨를 통해서 선물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못 갖다 주고 화를 낼까 봐 그냥 퇴임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대요. 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퇴임해서 봉화마을로 오시니까 그 노건평 씨 부인인가가 권 여사한테 네네네. 이랬다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 여사가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냥 감춰놨대요. 근데 그때
이지원 복사한 것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화에, 예. 잘림이 뭐가 있는지를 목록 점검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재산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 뭐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여사님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시계를 어쨌냐 하면 망치로 깨서 버려버린다. 하도 화가 나서. 그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니까 온 언론에서 논두렁에 시계 주스러 가자 뭐 이런 거를 조장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근데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사해본 바로는 검찰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 당시 원세훈 국정원에서 직접 기자들에게 자기들이 소스를 준 게 아니고 소스를 주더라도 검찰이 확인해 봐라고 했을 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다음에 검찰에서 누가 확인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중수부장이 직접 안 해줘도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다른 검사들이 있었기 얼마든지 때문에 할 수 있죠. 그 분위기를 좀 그하면 지금 이 뭐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시켜서 국정원장이 직원을 보내서 불구속 기소를 하도록 했다.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고 당시 청와대 분위기도 그랬고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내부적인 어떤 사실은 검찰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속 수사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 흐름을 아는 뭐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니까 이인규 중수부장에게 불구속 수사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건넸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이 자극적인 그러니까 그냥 시계를 그 논두렁에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일단은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국군 사이버 사령부 활동을 보고를 했다 시인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검찰이 제기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네. 정치관여. 그게 군형법상 네. 정치관여죄라는 게 있어서 댓글 작업을 통해서 일부 정치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두 번째는 군무원들을 뽑는데 3급 신원조회를 해야 되는데 1급 일급까지 올리고, 신원조회를 네. 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지를 위한 사이버 심리전에 적합한 보수 우익 성향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1급 신원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예, 호남도 뭐 제외하고. 그 호남 그 얘기는 아. 뭐 김관진 장관이 호남뿐인데 호남 사람들 제외하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70여 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출신을 배제할 때도 우리 편을 뽑으라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인데 네네네. 이 정치관여죄에 관해서는 이게 이제 전직 사이버 사령관들은 전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고 네네네. 이태하 심리전단장만 지금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댓글로 정치관여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뭐 한 8천여 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그 8천여 건이 대개 제주 강정마을 문제라든지 그 천안함 폭침 문제라든지 이런 그거랑 관련된, 문제들 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관련된, 사안인데 뭐 천안함 폭침을 자작극이라 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대응. 댓글들을 달면서 그 비판을 한 그런 거를 이제 정치관여라고 한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 신원조회를 상급에서 1급으로 올렸다는 거는 이건 국방부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상급을 1급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관진 장관의 입장이에요. 아, 이거 직권남용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를 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측면을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공사 구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정부를 이끌면서 국가 정파로부터 독립해 있어야 될 국가기관을 정파적 관점에서 활용했다는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는 개입시키지 거고요. 말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보를 맡고 있는 이렇게 여러 국가기관들이 비슷한 혐의를 받는 행동들을 다 한 걸로 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면서 자기 자신의 사상적인 정파적인 입장 이것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관철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관철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동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대로 이제는 단죄를 해야 된다. 자, 그런 거죠. 저는 네. 뭐 그 원칙적인 그 말씀으로서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물을 볼 때
운동장이 있으면 네네.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을 수 있어요. 음. 파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웅덩이를 덮으면 되지. 이 운동장 웅덩이 전체를. 때문에 운동장 전체가 웅덩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다 뒤집으면 안 된다는 게 제 말씀. 누가 잠깐만요. 제가 빠지라고 좀 일부러 말씀드릴게요. 엉덩이를 파놨으면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다르지. 이제 이게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이게 뭐 댓글이 불법적으로 됐다는 그 얘기들이 많으니까 마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 댓글 부대를 만들고 댓글 부대로 전부 그냥 정치 개입을 해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너무 부분을 전체로 그 과장 해석한 거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버 사령부 생기기 전에 네네. 기무사 전에 합참에도 있었어요. 그 2004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게 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다. 이건 항일 유격전 때 무기 총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심리전을 이제 강화하라. 적극화하라. 이런 교시를 내립니다. 그 뒤로 몇 년간 경찰국 산하에 이 사이버 심리전단, 댓글 부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정원에도 2006년에 사이버 심리전단이 만들어진 거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쭉 있었는데 그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게 그 연변이나 이런 데에서도 IP를 가지고 또 국내에도 약 110개 가까이 되는 종북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하는 주로 된 내용이 우리 국책 사업이라든지 또는 안보에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전선동과 유언비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주 업무예요. 그렇게 기획된 거고 네네네. 지금 댓글 전체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대개 1%에서 2% 수준의 문제가 정치 관여가 되는 거고 네. 나머지 97%, 98%는 다 그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라고요. 근데 그 그러니까 분류에는 사실 동의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본 게 아니라서. 아니, 그거는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0.5%밖에 안 된다. 아니죠. 뭐 1%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 그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0.45%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3년 전 국방부 자체 조사 내용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는 검찰 수사에서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줘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을 파기하도록 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국내의 종북 세력 분명히 그 존재하거든요. 그 종북 세력에 대응을 하면서 그와 연계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어떤 뭐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다 할 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 이게 지금 다 정치 관여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의를 안 하고 이거 일탈을 막지 못한 책임. 이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서 그건 일단- 그거를 아니 박 교수님 예. 그 전에 더 말씀하시기 전에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 댓글팀이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 교수님이 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이다 하면 그런 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령관이면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북에서 말하자면 우리 대남 심리전을 하기 위해서 글을 퍼뜨리는 걸로 의심되는 IP는 IP 차단을 해야 되고요. IP 차단으로만 불충분한 어떤 사이트가 있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그 사이트를 폐쇄하고 접근을 막아야 되고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댓글 잘 쓰는 사람 뽑아서 북한 요원들이나 혹은 그에 일부 동조한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쓴 글에 그걸 무슨 인신공격하고 무슨 종북 말갱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 작업을 하는 게 사이버 사령부나 심리전단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그게 거예요. 주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주건북은 아니, 그러니까 주건북은 사이버 사령부라고 하면 기술전을 해야 되죠. 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한 거는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한 게 아니고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한 거예요.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가요. 그게 주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주된 거죠. 그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자, 사이버 사령부의 역할이 그런 해킹 방지도 있고 그렇죠. 또 뭐 디도스 이게 2011년 12년에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네네네.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그때 이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논의가 나온 거고 경찰청 추산으로도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친북 종북 게시물이 12만 348건이 게시가 됐어요. 그거는 경찰의 주장이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지금 뭐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슨 불온서적 리스트 못 보셨어요? 최근까지? 멀쩡하게 서점에 다 있는 책도 전부 종북 그러니까. 불온으로 돼 있어요. 그는 경찰청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종북의 그물을 넓게 쳐서 데이터를 낸 거예요. 저는 거기 동의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이 잘못된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익명으로 숨어서
그렇게 욕설과 비방을 섞어서 대응하는 거를 우리가 심리전이라 그런다면 그런 문제가 많은 거 저한테 대한 것도 게시물 보니까요. 아이고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의 수준이 이런 정도냐고 한숨이 날 정도의 글들이에요. 그게 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심리전을 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도 그분들이 말하는 종북의 범위에 네. 들어있는 인물이었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제 글이요. 모르겠어요. 제 말이, 그거는 제 뭐, 강연이. 공무원이 댓글을 달고 싶으면 자기 어느 부처에 일하는 뭐 공무원인데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라고 올려줬든가 기고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익명으로 숨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인신공격을 야당 정치인한테 해대는 이런 댓글들을 달고 무슨 이상한 그림을 합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장관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알고도 묵인했다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한 책임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가 이러이러한 예, 예.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저는 뭐 재판에 가면 이거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보고를 받은 게 큰 죄가 아니라고요. 장관이 밑에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받고 그걸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장관이 지시를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이버 사령부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그 동향을 장관한테 보고했다는 것 때문에 장관이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럼 김관진 장관도 이제 그런 식의 보고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얘기죠? 지금 검찰에서 김관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 또는 들었다는 내용도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짓이에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보면 사례를 보면 네.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얼마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뭐 댓글 비율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보고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그런 보고를 받으면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뭐 그 사이버 사령관이라든가 김관진 장관 이런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자, 봐요. 보세요, 유 작가님. 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선거에서 뭐 여당을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보니까 대부분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이 많아. 일반적으로 누구 정치인을 욕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그중에 일부 중에 일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모아갖고 보고를 장관한테 할 때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쫙 보면 알죠. 그걸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판단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했다는 게 비극이고요.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경우는 아예 그런 지시를 다 한 걸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은 아예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장본인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관련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나온 걸로는.